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노영동에 살고 있는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 서기동에 살고 있는 윤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사우스바운드 디자인이라는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홍지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시 한경면에서 그리하우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일현이라고 합니다. 7살 박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41살 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청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현여정이고 나이는 27살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와의 대화 시간이 집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몸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얘기하겠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한 장소에 들어서게 되면 서로 긴장하게 되고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죠. 문화생활을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마스크 좀 안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소개받는 분인데 다음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이벤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놀이동산이랑 키즈 카페도 못 가고 이모랑 이모부들도 자주 못 봐요. 그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노란색 학원버스가 몰려드는 장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혐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그 혐오라는 단어의 사용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은유인데요. 은유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게 본명이냐, 필명이냐 궁금해하시는데 필명이고요. 제 본래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고요. 마침 오늘 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튼튼하게 하는 주제인데 제 은유라는 이름도 연결이거든요. 그 수사법, 메타포, 은유법 할 때 그 은유예요. 그래서 은유라는 게 뭐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인생은 길이다 이런 식으로 A는 B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계속 연결하는 수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 쓰고 책 읽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는 글 쓰는 활동가로서 어떻게 보면 제 사명이 담긴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지 좀 간단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쓴 책들을 모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일을 하지만 또 글쓰기 가르치는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책을 2권 냈었고 또 사회적으로 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글을 쓰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게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들 다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컸지만 막상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의 딸로 컸지만 제가 엄마가 되고서야 우리 엄마가 되게 힘들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엄마로서의 분투기를 담은 책을 썼고 또 폭력과 조롱 사이는 이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분들 인터뷰를 한 거고 또 출판하는 마음은 이제 책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뭐 한 권의 책이 있으면 그 작가를 굉장히 주목하지만 오늘도 이 방송에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책 만드는 출판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또 담은 거고 다가오는 말들은 저한테 어떤 말들이 훅 다가와서 제가 가진 편견을 좀 깨준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 마을버스에서 들은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철학자의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아까 혐오라는 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어떤 주민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이따 드릴 건데요. 네, 그리고 비해피라고 써 있는 건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이래서 우리 사회에도 약자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청소년이 조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또 그 사건을 르포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좀 복원하는 일,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랑 연결이 되려면 내가 좀 중심에 서 있어야지 쓰러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성찰, 자기 인식, 자기 중심을 좀 잡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질문도 되게 좋은데 우리 일상이 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일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아,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좀 뭐 정과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좋고요. 좀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보는 것으로부터 좀 사유가 시작된다. 내가 뭘 원하는지 이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냐 했을 때, 자기 언어가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누구는 가난한 사람, 이주민, 장애인, 그 분류도 맞지만, 저는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약자겠지만 자기 언어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 근데 왜 화나는지 모르겠어. 감정 설명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욕망이 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라는 큰 해석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억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성찰하고 자기 중심을 잡는 것의 처음은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야 타인과 이제 연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그 주민분의 질문 중에 아들과 대화가 너무 없다. 아들과 조금 더 같이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좀 치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인데, 2014년도에 있었던 그 특성화고에 다니는 현장 실습생 아이의 죽음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특성화고니까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가 이제 CJ 진천 공장이었어요. 햄이랑 소세지 만드는 육가공 공장인데 어저께까지 학생으로 있던 아이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에 한 명의 노동자로 배치가 됐는데 일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좀 서툴고 경험이 쌓여야 일머리도 생기는데 좀 많이 서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료들이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러면 되는데 동료들도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그 공장이 뭐 하는 데냐면은 스팸이랑 햄 세트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그 설 명절 특수 물량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일도 못해서 이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데 좀 걸림돌처럼 된 거예요. 좀 구박도 받고 또 조직 문화가 굉장히 억압적이어서 회식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또 아직 학생인데 술과 담배 이런 것도 강요받고 선임이 또 되게 괴롭혔어요. 우리가 바쁜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론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항상 자기보다 약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이제 선생님들도 그래 지켜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원래 직장 생활은 좀 힘들어. 네가 조금 더 참아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평소에 대화도 많이 하고 엄마랑 정말 사이가 좋은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출근하는 길에 너무 그 선임을 만날 두려움을 떨다 못해 기숙사에서 투신을 한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자식과 소통을 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아이가 나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그래 힘들면 회사 가지 마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이러면 야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공부할 때가 제일 속 편할 때야. 시끄러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직장 다니기 힘들어요라고 말해도 원래 남이 돈 벌기 힘들어. 너도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그걸 견뎌야 어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언어에 제압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통을 잘 설명하는 것이 자기를 잘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제 말을 듣는 것에 얼마나 무능한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기성세대의 좀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하지. 대화를 가로막는 말들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이 많아요. 뭐 원래 회사 갈 때 영혼을 빼놓고 가는 거야. 제가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뭐 공부하고 싶고 뭐 배우러 다니고 이럴 때 저희 친정엄마가 애 잘 키우는 게 낫는 거다. 뭘 그러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그냥 기혼 여성의 삶은 엄마로 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좀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를 극복해라. 장애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장애인이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왜 장애를 극복해야 되냐? 장애인이 채로 행복하면 안 되냐? 대부분의 장애는 극복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휠체어를 타다가 안 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러면 장애인인 채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버스도 탈 수 있고 길도 건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구축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개인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자기 중심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철학자가 첫 번째 판단을 버려라. 그것은 시대가 네 몸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아까 저도 내가 글 쓰는 일을 하고 싶고 더 내가 작가로 성장하고 싶어 라는 게 제 욕망이면 첫 번째 판단은 뭐냐면 애 잘 키우는 게 남는 거야. 엄마가 할 일은 애를 돌보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뭔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잘 산다는 것은 아이를 막 학원을 잘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랑 나랑 독립된 인격체로 각자 성장하는 거야.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막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게 뭔지, 뭐 35평 아파트에 살면 잘 사는 건지, 서울에 살면 잘 사는 건지, 뭐 학벌이 좋으면 잘 사는 건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자기 중심을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갖는 저는 시민이 되는 게 굉장히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연결된 타인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의 다 모여있는 그 세상, 그 세계를 이해하려면 자기라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들을 한번 안아주자.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될 수 있으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일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보들을 이제 좀 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모여서 뭐 자기 일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좀 좋은 새로운 문화생활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나 질병관리센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과 지식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이제 저한테 좀 종종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절 다 지키는 거예요. 손 씻기랑 기침 예절이랑 사회적 거리두기 있어요. 하교하고 나서 그냥 집에 돌아와서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놀고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다시 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답이 다 있네요. 저는 저걸 관통하는 아까 주민분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관통하는 키워드는 같이 모여서 이제 안아주고 뭐 문화 이벤트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 건데 공간이 장소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통협력센터가 이제 그런 교류의 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되게 안 좋은 그림들, 풍경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뭘 원하는지 이제 아는 거, 혐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타자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다. 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나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혐오가 만연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누구냐면 프랑스와 줄리앙이라는 이제 파리 7대학 교수인데요.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인터뷰했을 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글쓰기 수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도 기본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조금 더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장을 해뒀어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뭔가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혐오라는 말이 생긴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혐오라는 말이 일상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각박해지고 주변의 동료를 우정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승진하면 내가 미끄러지고 제가 평가 더 잘 받으면 내가 불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나 못 벌면 박탈감 느끼고 뭔가 다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혐오. 저는 자기 미움이 타인한테 투사된 게 혐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내 삶의 불만족.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조금이라도 취약한 걸 용납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취업을 조금 늦게 해도 무능력한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이야기할 그 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이제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알아보니까 지금 작년 올 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두고도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제정이 됐는데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이제 김미숙 선생님이 단식도 하고 이래서 이제 법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는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루에 2,400명씩 오늘도 7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소설가 김은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산재가 많아? 저도 OECD 국가 중에 23년째 저희가 1위거든요. 산재 사망자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는 막 경제 성장 선진국이다 이런 자부심만 있는데 좀 부끄러워해야 될 점이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선이 왜 안 되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이 떨어져 죽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했을 거다. 뭐 재벌을 압박하든지 정치 권력을 동원하든지.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 이건 계급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 문제로 인식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지금은 잘 살아도 나중에 고용 불안되고 인생이 긴데 또 언제 해고 노동자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배달 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못 갔는데 수영을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되게 센터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이어서 돈도 잘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열어갖고 가서 어떻게 지내셨냐 했더니 배달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에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배달일 하는 사람은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그런 지위를 갈 수 있고 또 뭐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자기 문제로 갖고 와서 좀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뭐 성폭력 우리 뭐 뉴스 보다시피 안 일어나는 분야가 없죠. 뭐 검사 서지영 검사도 당하고 뭐 심석희 선수도 당하고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폭력을 누군가 말했을 때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아니 당한 지가 언젠데 왜 이제 말하냐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 피해자를 자꾸 비난하면 그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다 고쳐지고 좋은 거죠. 저는 성폭력 피해가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남자들도 군대 가서 군대에는 여성이 없지만 여성을 발명해요. 그래서 제일 여성과 유사한 뭐 체구가 왜소하다든가 목소리가 좀 여성적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꼭 한 명 지정해서 거기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저는 없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나는 남자고 나는 그런 남자 아니야. 왜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자꾸 몰아가 이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건 제가 어저께 이거 넣은 건데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활동가 김기용 님이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트랜스젠더고 성소수자로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괴로움을 못 이기시고 좀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살은 이제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수용력이 없는 거예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이제 비난하고 배척하고 배제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재만 1위가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요. 노인 자살률도 1위고요. 성소수자 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10%, 20%, 많게는 30%까지도 봐요. 근데 너무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라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섞이지 못해요. 근데 그런 어떤 같이 섞여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일상에서 이제 혐오 발언 안 하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불행을 좀 불평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장애인에게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는 장애인이 영어로 이제 disabled people인데 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장애가 있어서 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휠체어 동선이 나오지만 제가 북콘서트를 작은 서점에서 해요. 그러면 휠체어 못 다녀. 그러면 이제 장애인분들 못 오시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자꾸 못하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장도 없어지고 문화적인 자원도 취약해지고 또 그 비장애인 중심으로 속도가 너무 사회가 빠르니까 내가 조금 느리거나 더디면 또 거기서 소외되고 장애인이면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더 뭘 못하는 사람이 되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 많이 물어보세요. 작가님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네요. 제 자랑인가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 원래 말을 잘하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저도 조금 덜 떨 수 있게 됐고 떨어도 넘어갈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장애인이면 뭐 식당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쵸? 문턱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관점을 바꿔서 장애인을 뭔가 못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지 말고 뭔가의 기회가 차단된 사람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칼막스도 되게 유명한 말을 했죠.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백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 며느라기라는 드라마 웹툰도 나왔었고 이제 웹드라마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내일 한겨레 신문에 제 연재하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수신지 작가를 인터뷰했어요. 근데 수신지 작가가 이제 며느라기 뜻 아시나요? 며느리, 그러니까 청소년기, 뭐 갱년기, 사춘기처럼 며느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댁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뭐든지 희생하게 되는 시기. 예, 사람에 따라서는 짧게는 1년, 또 평생을 가기도 한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뭐든지 제가 할게요. 막 이러는 시기인데 이제 그 며느리, 가부장제 사회에서 며느리의 이제 그 목소리를 내는 웹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낙태죄 문제 가지고 또 웹툰도 만들고, 뭐 N번방 사건에도 목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사실 그대로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알아야 되냐? 제가 또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같이 살기 위해서인 것 같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 그 뉴스를 보는 순간은 안 행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외면하면 다 같이 살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애 다 키워서 다행이야. 우리 애는 수학여행 갔다 와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걸렸을 때 누구도 무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장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알면 이해하고 이제 모르면 혐오한다. 뭐 혐오가 꼭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우리 좀 못 견디잖아요.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럴까? 이랬을 때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일상의 좀 풍경을 바꿔낼 수 있는 좀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더 많이 시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많이 갖고 또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조금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참고 지켜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고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유로운 마인드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여유 있는 마음가짐과 여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 씩씩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조금 더 빈번하게 그러한 좋은 경험과 이벤트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습관성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좀 환경,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랑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꼭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어도 주변에 친구나 이웃들, 좋은 믿을 만한 이웃들이 많이 생긴다면 예전처럼 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나 혼자 잘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이제 생각난 게 서울에 이제 지하철이 굉장히 많잖아요. 촘촘하게. 근데 거기 승강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년, 15년 전에 이제 생겼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분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막 몸을 쇠사슬로 묶고 이렇게 투쟁해서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 또 관절이 약한 사람, 뭐 운동하다가 다리 삔 사람 다 이용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든 사람. 그래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상태는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은 비장애인이지만 뭐 또 다쳐서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개인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 게 저는 단단한 연결 그리고 이제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되게 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잔데 눈물이 안 나요. 저 병인 거죠. 작가님처럼 촉촉한 글쓰기 불가능. 네, 제가 중등교사 연수를 갔을 때 이제 포스트잇에 질문 붙여서 받았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분도 가부장제 사회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남자한테 감정을 분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요즘은 좀 그런 말 덜 하는데 남자다워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감정도 자꾸 표현해봐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 감성을 좀 활성화시켜야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시인의 시인데요. 바싹바싹 말라가는 마음을 남 탓하지 마라. 스스로 물주기를 게을리해 놓고 틀어진 모든 것을 시대 탓하지 마라. 예, 그나마 빛나는 존엄을 포기할 텐가 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물을 주고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타인의 아픔에 좀 공감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래야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아시죠?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세월호 리본을 헬멧에 달고 나와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이거를 보고 김아랑 선수가 저걸 왜 달고 나왔을까?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가 2014년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그만해라. 세월호 뭐 아직도 세월호냐 지겹다. 어떤 그런 말까지 이제 하는 여론이 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요 동계올림픽 때 또 서지영 검사 미투가 나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검사 같은 전문직 여성도 성폭력을 당하는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비슷한 약간 지식인이나 사회적인 발언권이 있는 남성분들이 나도 딸 가진 아빠로서 분노한다 막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한겨레 신문에 칼럼 쓸 때인데 글을 썼었어요. 딸 없으면 공감 못하나 이런 글. 왜냐하면 너무 혈육주의거든요. 혈연 중심적인 사고고 동료 시민으로서 이해해야지 뭐 내 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막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여성을 또 소비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면서 이제 김아랑 선수를 예를 든 거죠. 김아랑 선수가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가족도 아닌데 저렇게 리본을 달고 나온 모습이 좀 아름다워 보였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왜 달고 나왔는지 궁금했지만 알아볼 길이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빙상 선수들 뭐 인권교육 같은 걸 할 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김아랑 선수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김아랑 선수가 참여한다는 걸 알고 제 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늦게 여쭤봤죠. 세월호 리본 어떻게 달고 나오게 된 거냐.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이랬더니 김아랑 선수가 이제 체대를 다니니까 교생 실습을 나갔대요. 중학교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다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고 가방에 리본을 달고 있더라.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배지 얻어가지고 나도 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헬멧을 달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다 했을 때는 저는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아랑 선수도 어쨌든 학생들의 말을 들은 것이고, 아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까 어머님 얘기하셨는데 진실을 얘기하자면 아이들은 사실 부모랑 별로 대화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대화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막 대화하자 그러지만 아이들은 또 진실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잔소리로 연결되니까.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저는. 그러면 부모가 자꾸 대화하자 이러면 또 부모가 원하는 얘기만 하겠죠. 그래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니까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할 말을 생각하는 동안 나는 들을 준비를 할게요. 들을 준비라는 건 뭐냐면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화에서 우리가 다 힘들게 살지만 그 힘든 걸 이야기하는 게 좀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자랑은 다 하죠. 근데 말하면 뭔가 자기 약점이 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이제 고통을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자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든 성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또 뭐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지만 나는 이게 힘들어든 뭐 동료지간이든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그 고통 말하기가 사회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는 고통의 전시장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미투라고 생각해요. 얘기하니까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게 내 문제는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인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영화 보기, 책 보기, 아까 문화적인 이벤트 많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각기 다른 그 뭐 계층별, 성별, 뭐 종교, 성적 지향, 굉장히 나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타인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뭐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일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는 게 작가님은 원래 마음이 따뜻하신가 봐요. 뭐 공감력이 뛰어나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막 찾아보고 예를 들면 저는 난민이 아니지만 난민과 관련된 영화도 보고 뭐 성정체성, 제 이성애자고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성소수자의 이야기도 영화제 같은 데 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뭐 북콘서트도 찾아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도 오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 협력 세타 생기면 그런 발언대를 저는 많이 만들어주고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이 저는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듣는 사람이 없으면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들어줘야 말하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버나움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게 레바논의 이제 현실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게 아마 2019년인가 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되게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이제 오열하게 됩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나진 라바키 감독이고 레바논 출생이고 거기가 막 내전이랑 막 난민이랑 막 아주 사회가 아수라장이에요, 정말. 근데 그거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나는 영화의 힘을 믿는다. 영화가 상황을 바꾸진 못해도 최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이제 이래서 저는 좋은 영화 보는 거, 좋은 책 읽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어떤 삶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일이고요. 예.
박완서 그 선생님의 작품 중에 이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면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뼈 때리는 말. 네, 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알아보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 아까 김기용 씨 고인이 되신 분도 그 전날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SNS 활동하시고 의욕적으로 뭔가 이제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선택이 알려졌을 때 다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누가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고 늘 좀 서로 살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다른 한 명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멋있는 말들은 철학자가 다 했는데요. 왜냐하면 철학자는 생각하는 게 직업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내 삶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은 없어요. 근데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태아내력에서 일하는 김용균 씨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숨졌고 6시간 만에 발견됐어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작업 현장이 알려졌는데 무슨 1920년대처럼 석탄을 이렇게 낙탄 줍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와, 한국전력이면 우리나라 최대의 그 전력회사인데 그런 작업 환경이 그랬어? 그래서 김용기 씨 어머님도 그 자리에서 졸도하시고 그걸 보고 나서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일하는 줄 몰랐다. 근데 저도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뭔가 어디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각자 오늘 숙제로 가져가서 자기 삶에서 좀 풀어봤으면 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이제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 라고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제가 쓴 말인데요. 제가 써놓고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잘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연결을 자꾸 끊어놓고, 부작용인데요. 그럼 이 고통스러운 게 구조적인 거라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때 일단 누군가 알아보고 손 내밀고 듣고 그래서 해결해 가고 그래야 연결이 되지 연결될 수 있는 주체들이 다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타인의 삶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그런 사회 그 소통협력센터도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비대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저희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답변도 해주셨는데 대면을 한 우리 또 관객분들 아니 오늘 또 참가자분들께 좀 질문을 받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혹시 작가님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말들에서도 보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은유 작가님이 진행하는 글쓰기 수업에서 되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뭔가 힘들었던 기억들이나 아팠던 그런 순간들을 되게 많이 털어놓고 되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 수업들로 되게 잘 이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되게 그런 것들이 자기 이야기가 편하게 나오려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이걸 되게 잘 들어주는 뭔가 안전한 대화의 장이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기에 일조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제 소통협력센터에 글쓰기 교실이 생기겠네요. 그거는 그런 거 있죠. 글쓰기 수업에 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이다, 어떤 회사다 그러면 우리 팀 분위기가 되게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분위기는 근데 그 말에는 되게 모순인 게 나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나도 그 구성원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누가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행해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글쓰기 수업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안전하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제 책에 제 얘기를 많이 한 게 조금 사람들한테 안심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를 들면 고통과 상실은 1도 없고 결핍은 1도 없고 너무 막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랬으면 거기 가서 뭐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올 텐데, 저도 어쨌든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또 썼고,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에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여 있으면 용자가 한 명씩 반드시 있어요. 아, 이런 이야기도 글로 쓸 수 있네? 과감하게 써서 말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고 용기를 얻는 거야. 아, 말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저런 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삶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용기를 내면 용기는 전염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근데 그럴 때는 해보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해보기 전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서 이제 자기가 배워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